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수요일에 있던 인터뷰인데요. 이날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를 앞둔 날이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있던 다음 날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제 헌재 결정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네, 저는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만장일치도 예상하셨어요?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하긴 쉽지는 않았지만 예. 처음부터 이번에 탄핵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소추고 또한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어떤 법률 위반이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된 겁니다. 159명의 국민이 숨지는 대형 참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누구 하나 물러나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물러났다면 탄핵소추권까지 썼겠는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탄핵소추권으로서 어떤 문제제기,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소추가 바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이 탄핵소추라는 것은 법적 책임 아니에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물론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만 최고 권력자가 헌정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의회가 그 최고 권력자의 행위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래 이와 같은 권리를 지금 조자료 헝가 쓰듯이 과거에 임성근 고등부장 판사, 일국 장관에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런 탄핵소추가 계속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소추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탄핵소추가 정치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만이 사실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참사 과정에서 그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들은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법치주의에 기초한 그 절차,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기 책임을 물었는데 분명히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을 물은 것은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경찰 또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그러니까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그냥 모든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나만 할 장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한 6개월 가까운 그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 이제 이상민 장관이
과거에 해야 될 업무를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네. 이제 뭐 24시간이 모자라듯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이상민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 물론 뭐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의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 거래를 지난 3년간 400회 했다. 총 투자액은 3천만 원인데 누적 거래액으로 하면 10억 원에 이른다라는 국회 윤리위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권 장관이. 한 11명의 의원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최고액. 네. 그리고 회의 중에 거래한 기록도 한 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단 꾸리고 윤리특위에 제소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안이 아니냐. 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제 이슈를 하는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김남국 의원 구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아니겠습니까? 물귀신입니까? 지금 네. 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영세 의원을?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상임위 등 그 업무 중에서 200회가 넘는 그 코인 거래를 하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액이 최평가액이 99억에 이를 정도였는데 실제로 취득 금액 또는 그 과정에서의 거래 형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는데 소명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또한 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과 의혹까지 받았던 사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의 경우는 뭐 업무 중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재풍 그 위원장은 그와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언론에 확인을 했더라고요. 아, 예약을 해놓은 거래였다라는 게 권영세 장관 입장인 걸로 봐서 네. 업무 중에 체결이 이루어진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예, 업무 중 그러니까 유재풍 위원장은 어제 업무 중 코인 거래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뭐 위원장이 먼저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거래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네. 방금 10억 원이라는 것은 도박 자금 한 판 도박했을 때 도박 자금이 얼마다 가지고 총 100회 했으면 전체 도금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과 왔다 똑같은 갔다 형태입니다. 한 걸 합친 거라는 아무 거죠?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서로 완전히 명백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마치 그 문제가 있는 거래인 것처럼 또 이해 충돌 문제로 갑자기 이 문제를 돌려버리니까 그 권영세 의원 사안이 김남국 의원 사안의 물타기로서 또 물귀신 작전을 끌고 간다 이런 비난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오늘 징계위 열리죠. 윤리위 열리죠. 국민의힘 윤리위. 네, 오늘 열리는 걸로 오늘 알고 열립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처음부터 이 부분은 그 수해나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로 인한 그 당의 그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당 윤리 규정에도 보면 그 골프가 명확히 들어간 겁니다. 당원 당규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홍문종 의원의 골프로 인한 제명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뭐 실언들 그 징계 내용을 다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 그 뭐 선을 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26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유 의원은 이제 기각 결정은 예상이 됐던 결과였지만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는 본인도 놀랐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예정돼 있던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제명이 됐던 홍문종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윤리위가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인터뷰 얘기하기 전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 결국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됐어요. 거의 저희가 한 2달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미리 이제 내용을 좀 흘렸던 거는 그 여론 추이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했다가 학폭 논란 때문에 좀 곤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동관 특보도 아들 학폭 논란이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띄워가지고 좀 여론의 추이도 보고 그다음에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기상으로 보자면은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네. 이제 물러나고 나서 계속 이 면직 처분,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속 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된 게 지난 2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고에서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하나 완전히 처리가 됐다.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리고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가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거든요. 사실 이제 너무 빨리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대행 공석에 대한 대행으로 임명을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그 법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시기도 딱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딱 이런 날짜가 이제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 야당에선 계속 반발을 해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엔 변함없이 지명을 했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메시지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어제 그 지명을 하면서 김대기 실장이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김대기 실장이 일단은 그 언론 분야에 뭐 그 쌓은 경력이 풍부하다 이런 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하는 얘기가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요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BBC나 NHK 같은 그런 공영방송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KBS하고 MBC 문제를 좀 매듭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권의 인식은 방송 생태계가 좀 여권에 불리하다. 편파돼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많이 내비쳐 왔잖아요. 네네.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 특보하면서 대통령하고 꾸준히 독대를 해왔고 네. 그리고 동아일보 출신인데 최근에 보면은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동아일보 출신들이 몇 명이 또 주요 자리에 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박성원 문체부 차관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의 최영애 동아일보 전 부국장이 이제 임명이 돼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이런 인사들도 이동관 특보가 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여권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대통령의 신뢰가 바탕이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인사에도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좀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론에서 나쁘다. 그러니까 이동관 네. 특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것들은 어렵게 봐요. 왜냐면은 지역 구민들이 걸린 문제고 네. 그 지역구에 이제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도 어렵게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수신료 KBS 수신료 이미 이제 문제 넘어갔지만 네.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동관 그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주로 언론사 내지는 이제 기자 언론계란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과연 국민들이 체감을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료 문제도 사실 이제 언론계에서는 오히려, 반발이 많지만 네. 국민들은 뭐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그쵸.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이제 실생활에 체감되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수신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네. 안 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내든 안 내든 뭐 그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게 이제 와닿겠느냐. 왜냐면 이제 TV 자체도 잘 안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식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가방위원장이 장제원 위원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청문회는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송장악 그 MB 정권 시절 방송장악 의혹이 있죠. 네. 그리고 학폭 자녀 학폭 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론전을 펴서라도 어떻게든 공세를 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노출이 되어왔던 이슈들이어서 예. 새로운 한 방이 없으면 또 어렵지 않을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의아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이 네. 좋게 흘러왔다고 보지 않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는 네네. 확실히 이 지금 잘못된 언론에 대한 인식,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네.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뭐 궁극적으로 물어봐도 네.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원 자체를 보이콧하는 이제 네. 국회 추천 인사를 보이콧하는 그런 방안들 좀 야권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동관 위원장이 어차피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뭐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야권이 반발해서 부적격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기 때문에 임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방통위원들을 아예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 지금 이미 있는 위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류돼 있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서도 그냥 자진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방안들도 좀 복잡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뚜렷한 방안이나 돌파구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 주 중요 일정 중 하나였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얘기를 해볼게요. 여당은 뭐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거 면죄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결정을 놓고 이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국회 탄핵 소추만으로도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의 행동 그리고 문제됐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그 약간 역할을 한 거잖아요. 탄핵 소추로. 네. 그리고 그 부분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들의 그런 발언의 문제적인 발언들을 역사에 남겼다. 약간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뭐 자위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떻게 봐요? 박순봉 기자는? 저 뭔지 제가 본다기보다는 네. 일단 여권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뭐 불행 중 다행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좀 안 좋은 일들이 쭉 있었거든요. 네. 뭐 최은순 씨,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완전히 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굉장히 좀 역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권이 가지고 있는 그 야당에 대한 그런 총선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야권은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다. 뭐 이것도 가짜 뉴스, 저것도 가짜 뉴스 이런 식의 대응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여 폭주예요. 네. 국회에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거야죠. 거야 폭주예요. 너무 마음대로 한다. 너무 마음대로 해서 일도 우리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 탄핵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야권이 주도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에서 완전히 그 전원일치로 그런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오용된 사례다 이런 점을 부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써가지고 입장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반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쇼핑했을 때 그 쇼핑과 관련된 대통령실 반응이나 그다음에 뭐 수해 현장에 안 가고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실에 내놨던 입장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아쉽다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겸허한 태도를 보였다던가 유가족에게 뭔가 더 이제 메시지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좀 선택적인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죠. 그래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래도 좀 모순되는 지점이 좀 뚜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명확히 선택적으로 대통령실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유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는 그런 기조를 좀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약간 중도층 쪽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라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시험을 볼 때 뭐 100점을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국 수석을 해야 되거나 이러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겠죠. 중도층까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이번 총선의 목표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당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지층만 잘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구조 자체가 원래 보수 쪽이 조금 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건상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굳이 뭐 중도층까지 다 잡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지지층들만 강하게 붙잡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네. 뭐 그런 쪽의 움직임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집도끼 전략,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선택적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이고 네. 뭐 지금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때문에 책임자 바꿔놓고 국민 150여 명이 죽은 참사에는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좀 그 여권 내부에서 정리되는 그런 그림도 한 가지는 있어요. 왜냐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네. 기각이 되더라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초기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뭐 언제 교체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교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 네.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들은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비서실장을 하지 않는 이상해야 네. 뭐 다른 자리로 가지 않고 쭉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질성 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처음부터 원래 이상민 장관이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양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한쪽은 경찰, 한쪽은 검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거든요. 네. 선거구를 획정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행안부에서 나와요. 네. 총선에서 중요한 자리고요. 법무부에서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잖아요. 네. 역시 이제 뭐 총선이나 앞으로 뭐 개각할 때 다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양쪽에 핵심 측근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상범 의원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뭐 내년 총선에서 이상민 장관이 나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고 네.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행안부 장관 자리를 가겠네요. 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뀔 가능성은 대체로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징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상범 의원 인터뷰 이뤄진 날이 홍준표 시장 징계를 딱 앞두고 있던 날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 간 것도 이제 좀 감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걸 두고는 좀 생각보다는 높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동빈 기자부터 어떻게 봤어요? 이거 저도 준비. 저는 이거 너무 뻔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네. 다시 물어볼게요. 그 유상범 의원 인터뷰 이뤄진 날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를 앞둔 날이어서 이 질문도 나왔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적절하게 윤리위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해 현장 가서 봉사활동한 것도 참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걸 두고서는 좀 생각보다 세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다들 예상보다 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이제 결국 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는 좀 당내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10개월이라고 하면은 거의 내년 5월이 다 돼야지 네.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총선 때까지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쪽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 만나고 뭐 이래서 주목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다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되면은 대통령실하고 소통하는 게 좀 쉽지 않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총선 때까지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 일단 기본적으로 10개월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가 이뤄진 시간도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그쵸. 됐는데 네. 여태까지 다른 징계건들은 대체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제가 됐다가
실제로 징계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다 오래 걸렸거든요. 뭐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 김연아 전 의원 건이라던가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들이 또 사전에 그 인터뷰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계산이 된 것들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맥락상으로 봐도 김기현 대표랑 또 싸웠잖아요.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김기현 대표하고 지금 윤리위원장 황장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원 동기거든요. 둘이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깔려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 대구시장이 그 무슨 그 공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총선이랑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총선에서 내가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누구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TK 지역에서는 또 홍준표 시장이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제 홍준표 시장을 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 나중에 측근도 되고 다시 도와주고 뭐 대선 나갈 때 힘을 쓰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여건이 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발이 묶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징계를 두고선 그만큼 당내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제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또 지지 기반 만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징계가 이뤄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당 주류 내지는 지도부한테 힘을 못 쓴다라는 거고 사실 뭐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김기현 대표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요. 그런 게 하나가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떠나서 이제 친윤 그룹들도 어쨌든 목소리가 강하다라고 다들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친윤 그룹과의 관계도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홍준표 시장이 그리고 자기 이제 SNS에 3년의 시간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의 꿈 거기에는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발언권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향후를 이제 도모할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는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좋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아직 그 홍준표 시장 쪽에 저도 물어봤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당의 결정을 수용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됐더라도 뭐 나름대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아직은 아니고요. 총선 결과를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 건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홍준표 시장 말고 오세훈 시장이 더 첫 번째 타깃이었을 수도 있다. 예전에 이제 오발령 그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행안부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이거 오발령이라고 딱 짚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서울시랑 또 서로 의견이 달랐죠. 네,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도 좀 안 물러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적극 대응이었다라는 식으로 과대응이었다 이렇게 대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도 사실은 견제라고 해석하는 당내 기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다 견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 근데 차기 대권 주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가만히 있느냐? 총선 결과를 볼 겁니다. 만약 총선 결과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치르는 총선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각을 세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슬금슬금 내기 시작할 거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쭉 다 보면은요. 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조금 두드려 맞아도 가만히 있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지금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서면 나경원 전 의원처럼 나서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오히려 튀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내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보통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보통 현 그 권력하고 어느 시점에는 이제 각을 세우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의 길은 좀 다르죠. 원희룡 장관은 확실한 2인자 내지는 정권의 그 명확한 사람, 정권의 비호를 받는 사람 이런 스탠스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주자들하고 또 그림이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랑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 부인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전자투표로 하는 건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만 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보고요. 네. 그거를 뭐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한다. 뭐 전자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종이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무기명 투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기명 투표로 바꿀 때 민주당은 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민주당만 네.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다 하자. 네,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때 어쨌든 민주당 혁신위의 제안이 그러한 거니까. 네. 혁신위의 얘기는 취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름을 걸고 책임 정치를 하자는 거다. 이 부분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뭐 수박 색출을 위한 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좀 제가 되묻고 싶은 내용은 예. 책임 정치, 그러면은 대선 패배의 책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도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고, 심지어 지난주 NBS 여론조사에서는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고요. 개딸 등 정치 흘리건,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혐오 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서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낮게 나오는 이 추악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란 건 결국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날아오면 무조건 가결 눌러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명투표라고 할지라도 그냥 전체 의원들이 다 가결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 아닌가요? 그게 뜻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명투표를 들고 나올 일이 전혀 없죠. 아마도 제 느낌에는 이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들어온다면은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기명투표하겠다라고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부터 1차적인 이제 당의 혼란이 시작이 될 텐데요.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낙인 찍기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혁신에 성역이 있으면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혁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태도와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8월 9일에 다시 재판 열리거든요. 네. 그때 네. 어떤 발언을 직접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거다, 그 말씀. 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진 이 부지사 진술하고 부인을 통해 알려진 이 부지사의 편지 내용이 서로 달라요. 이재명 지사도 쌍방울이 300만 불 대북 송금 해준 걸 알고 있었다, 보고 받았다, 요거하고, 이 지사한테는 보고 안 했다,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하는 거하고,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인지 궁금한데, 그제 열린 재판에서 부인하고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판이 본론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건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나저나 이 의원님 30초 남았는데요. 혁신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쭙습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로 돼 있다.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유는 면담 사실을 언론에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박지원 위원장 어차피 만나면은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혁신위원장 쪽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가지고 순서지는 안 듣겠다. 만나봤자 의미 없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개딸들 눈치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그 법정에서의 일들이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들,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면 이화영 전 지사와 전 부지사와 쭉 같이 일해왔던 곳인데 해임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예. 일단은 저희 사건이 한 10개월을 가면서 굴곡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뇌물죄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갑자기 또 추가로 남북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이재명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게 대납했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서 계속 재판을 참관을 했었는데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이제 예. 그 접견 변호사랑. 이화영 남편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예, 직접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 진짜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보고했다고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으셔서. 예. 네, 네. 그랬더니만 그 접견 변호사가 기다리셨다가 그 옥중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말에 발표된 그 옥중 편지요. 네, 예. 예.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대납 사실도 없고. 예. 다만 뭐 이렇게 사석에서 뭐 북한 사람 많이 하니까 뭐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닌데 당신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진술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 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옥중 편지를 공개하셨죠? 예.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의 뜻하고 의사가 반대되고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임 그 서류를 내러 갔더니.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지금 부인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 번복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은 처음부터 재판정에서 안 해보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사가. 예. 네. 근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이 되고 나서 저희는 안 갔는데 기자들은 그날 다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검찰이 그대로 브리핑을 해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뭐 알겠습니다. 이화영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피해 사실 유포예요. 검찰에. 만약 지금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인의 생각과 이화영 전 부지사 남편의 생각이 같다면 어제 법정에서 그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는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해임에 대해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다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하고 예. 일단은 변호사의 입이 당신의 입이니까 당신이 옥중 평지로도 지금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네, 7월 27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인터뷰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부인 인터뷰 같이 듣고 오셨는데요. 그 이원욱 의원은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는 건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제안입니다. 원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민주당 혁신위가 이거를 기명투표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원욱 의원은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의원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낙인 찍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 부인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우리 남편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하면서 상임위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원욱 의원도 이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너무 이제 좀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야당에서는 이런 조언이 나와요. 추미애 전 장관을 봐라. 추미애 전 장관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무위원이 너무 정치적 스탠스를 이렇게 띄우거나 네.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너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뒤가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네. 추미애 전 장관을 봐도 너무 지지층에게만 인기가 많은 장관,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관의 역할을 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조금 뭐 이런 반면교사 추미애 전 장관을 오히려 봐라.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저는 그 네. 구조적인 그 문제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장관들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장관들이 왜 정치적이 됐고 전면에 있느냐? 원래 정치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자면은 네. 즉 여당 정치인들이 전면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제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하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지금 장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그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성립을 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우회적으로 좀 힘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즉 그러면서 그 친윤이 만드는 지도부 이렇게 되면서 지도부 자체의 자생력이나 힘이 없는 상태가 되고 대통령실 중심의 그 여건이 꾸려지게 된 거거든요.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즉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여당의 지도부가 좀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그걸 좀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장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원장관 뭐 최근에 백지화부터 해서 최근에 그 백지화를 놓고 또 일타 강사를 했고 이번에 상임위 발언들을 봐도 좀 굉장히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뭐 그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뭐 정치적 오물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는 국면 전환에는 성공을 했다. 다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원래 이 사안 자체가 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자체가 백지화가 시작점은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연루가 돼 있느냐 특혜가 있는 거냐 이게 기본적인 본질이었거든요. 그냥 시작점이었죠.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 다 가짜뉴스고 이거 가짜뉴스 안 물으면은 백지화 할게 이렇게 하면서 사안 자체가 백지화로 확 넘어가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국토위에 나와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혹은 전투적으로 대응을 해요. 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제 상임위원들도 그 상임위의 위원들도 다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위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보다는 원희룡 장관의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 여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은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 자체는 괜찮겠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는 네. 원희룡 장관이 일종의 화살바지 역할을 해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밀리지 않는 그림을 만들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지층들 사이에서 네. 이 지지를 받을 수가 특히 이제 강경 지지층들 사이에서 지지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그 대선 주자들의 스탠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자면 한동훈 장관과의 오히려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정권 내에서 그 실세 장관이 누구냐, 더 적극적으로 잘하는 장관이 누구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던 스타 장관이 누구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도 오히려 이상민 장관 그간에 이제 활동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자리로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강경 지지층들은 항상 민주당이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네. 한동훈 장관이 그 기준에 가장 잘 들어맞을 테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나 네. 아니면 행동, 대응 태도가 그 기준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이 맞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다만 조금 그 걱정을 하는 거는 여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잘한다라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럼 양평 지역을 좀 포기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백지화했다라는 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더해서 원희룡 장관 개인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대선이 목적일 텐데 행정가로서 보면 어떤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그리고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도 이걸 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출구 전략이 필요할 네. 거예요. 다시 재개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표현도 보면은 원희룡 장관의 표현을 보면 처음에는 백지화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다 이런 표현으로 한 번 더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그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빨리 놓겠다. 양평고속도로 빨리 놓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네네. 이제 저도 그리고 이제 국토부 쪽에 물어봤어요. 국토부 쪽에 이런 표현의 변화들이 이게 이제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사업 재개라는 말 자체부터가 틀린 거다. 국토부 쪽에 설명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백지화를 얘기를 한 것도 네. 이것도 정상 추진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백지화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즉 그 야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네. 안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더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트랙 전략을 쓸 건데 네.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이미 쓰고 있는 건데 민주당 선동에 대응한다. 뭐 예를 들면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거나 일타 강사 영상을 만들고 네. 또 자료를 공개하고 뭐 상임위에 대응하고 이게 1차 그 첫 번째 트랙이고 네. 다른 트랙으로는 양평 해결사로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최적의 노선과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그 양평 고속도로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그 결국은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묻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이 국정조사를 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것도 여권에서는 좀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 증인도 나와야 그렇죠. 되고 뭐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죠. 나와야 네.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무대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아까 제가 주로 이 원희룡 장관한테 공격이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또 이면을 보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었다라면은 네. 원 장관이 도발하거나 전투적 태세를 취하더라도 그냥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료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는 네. 거죠. 이제 이게 또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권 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얘기한 대로 네.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뭐 이렇게 봤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방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어쨌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안이 왜 갑자기 변경됐느냐. 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그 가족이 있는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느냐 요건데 국토부가 자료를 약간 먼저 공개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김이 빠진 부분도 있었고 그 자료 속에서 이 의혹의 핵심적인 근거나 새로운 팩트를 뭐 내세우지는 못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네네. 그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지만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긴 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상임위를 바탕으로 뭐 동력을 만들어서 국정조사로 나갔어야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어렵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국조가 여야 합의 상황이니만큼 계속해서 뭐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좀 미지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9월에 국감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동력을 만들 만한 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서 뭐 여러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의석수는 거대 야당이라고 했지만 뭐 이상민 장관 탄핵도 결국은 기각이 됐고 거부권 전국에서 뭐 법안을 추진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왜 이렇게 뭔가 좀 안 풀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쳐지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지율은 계속 정체 또는 떨어지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 내부에서 점점 더 지금 지도부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국 그러니까 묘수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묘수다 하면은 결국엔 이 대표 체제를 바꾸는 거.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묘수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네. 뭐 비대위로 가든 뭐 선대위원장을 새로 세우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네네. 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왔을 때처럼 대표가 권한을 내려놓는 그림으로 지금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림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제가 최근에 그 비명계 쪽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원욱 의원도 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공감대는 조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쪽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사법 리스크 내지는 이제 도덕적인 한계 때문에 네. 계속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더 낫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명계는 자신 있게 답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방법이 없는 상태로 조금 침체돼가는 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 혁신위가 뭐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하자 이제 제안을 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지금 분분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여야 네. 합의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를 떠나서 혁신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슈를 던지는 게 숙명이고 계속해서 혁신적인 이슈를 던지지 않으면 그리고 지도부나 그 지도부와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당내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오히려 혁신위는 존재 이유가 없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걸 던지는 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다지만 그 혁신안이 좀 약하다 오히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뭐 공천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전국을 흔들거나 지금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혁신위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당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9월 중순 전에는 끝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도 있고 뭐 선거도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전에는 끝나지 않겠냐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터뷰 들었지만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화영 전 지사 부인과 이화영 전 지사 간의 이제 엇갈린 진술, 또 변호인 해임을 두고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뭐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고 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일까요?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추정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법정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네. 그 다른 여성이랑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그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정치권에는 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금액을 그러니까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800만 달러 전체를 다 이 본인이 그 감당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많은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뒤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 쪽의 예측이긴 한데 네. 이게 아마 이 진술을 유지를 할 것 같다. 즉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바꾼 진술, 네, 이재명 네.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좀 유지를 할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이화영 전 지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남편이 이제 뭐 명예롭게 그냥 뭐 이렇게 진술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쪽의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아무래도 핵심은 진술이에요. 이화영 네. 지사의 어떤 진술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회유와 압박을 당해서 이 진술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진술이 곧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어떤 길목에 있다는 지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으로 민주당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급해 보이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진술 이제 뭐 직접 찾아간다거나 네, 뭐 네.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차라리 지금 이번 기회로 구속영장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 검찰에 네. 나가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모습이 오히려 그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지적했지만 아까 김동빈 의원도 민주당 좀 다급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빈 의원 감사합니다. 김동빈 기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태껏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진술을 바꾸니까 갑자기 이제 이전 부지사 면회를 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법사위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에 갑자기 이런 그리고 한동훈 또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뭐 10명이 증인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민주당 면회 신청을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뭔가 급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 민주당 쪽 사람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시점이 좀 잘못된 계산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이전에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들이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유지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 뭐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혐의가 명확하게 나왔다라면은 비명계 쪽에서 더 빨리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애매했고 지금 다 시간만 굉장히 많이 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타는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체포 특권도 포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증언이 뒤집히게 되면은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것 때문에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영장이 청구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야당으로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친명계 비명계 간의 그런 반목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을 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구속이 된다라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된다라면 쉽게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안 흔들리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 뉴스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휴가를 지금 휴가철인데 네. 휴가를 갔다 오시면 이제 8, 9월 달에 어떻게 정치 국면이 돌아갈지 분수령을 정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8, 9월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8, 9월에 어떻게 언제 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뉴스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9월 정기국회 내에 검찰이 과연 이제 그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요것도 이제 여기서 결정될 것이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는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